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흐르는 시간,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영상이 잠시 잊고 있던 무언가를 깨닫게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깨달음의 순간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깊고 넓은 지식의 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찍혀있는 그 숫자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비유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만약 내일 아침 모든 고객이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한다면 금융 시스템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 돈은 애초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나 사고가 아닙니다.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대한 마술. 우리는 이것을 부분지급 준비제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부채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의 환상 뒤에 조용히 작동하는 엔진이죠. 오늘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코 지켜질 수 없는 약속 위에 세워진 신기루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스마트폰 앱 속 숫자가 아닌 묵직한 실물이 돈이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돈은 곧 금과 은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금화가 가득 담긴 상자나 값비싼 보석을 소유했죠. 하지만 금화 자루를 들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금고를 가진 금세공인들에게 자신의 귀중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로 금세공인은 예치 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언제든 이 증서를 가져오면 맡겨둔 금을 돌려주겠다는 간단한 약속의 증표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무거운 금 대신 이 가벼운 증서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증서는 금과 동일한 가치를 대표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거대한 마술이 탄생했습니다. 금세공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고객들이 거의 동시에 자신의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만약 100명의 고객이 금을 맡겼다면 하루에 실제로 금을 인출하러 오는 사람은 고작 한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이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때부터 금세공인들은 영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양의 예치 증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화 1000개를 보관하고 있다면 2000개에 해당하는 증서를 발행하는 식이었죠. 그리고 그 여분의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을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 증서를 금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돈의 창조는 물리적 현실의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관행으로부터 은행이 탄생했고 이 마술은 제도화되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정부가 직접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1694년에 설립된 잉글랜드 은행은 대중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왕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잉글랜드 은행은 실제로 보유한 준비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정부에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이자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갚아야 할 그 빚은 전쟁에서 승리에 얻은 전리품이 아닌 평범한 영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오늘날 정부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돈을 빌려 쓰고 미래 세대에게 세금을 셔 그 빚을 갚게 하는 구조 말입니다. 미국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초기 미국의 은행들도 금으로 교환 가능한 지폐를 발행했지만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한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는 이 환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공황에 빠진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몰려가 돈을 요구했지만 그곳에 돈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은행이 하룻밤 사이에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스템을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을 만들어 이 환상을 뒷받침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중이 계속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겠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마치 연기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그 돈이 당신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은행은 그 돈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남겨둘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비율이 10% 정도였습니다. 즉, 은행은 10,000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누군가 그 돈을 빌려 식료품을 사고 식료품 가게 주인은 그 9만 원을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합니다. 그럼 그 은행은 9,000원을 남기고 81,000원을 또 대출해 주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순환이 끝날 무렵 당신이 예금했던 최초의 10만 원은 경제 전체에서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 100만 원 중 실제 현금은 당신이 처음 예금했던 10만 원 중 은행이 남겨둔 10,000원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빚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돈은 누군가가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할 의무, 즉 부채의 형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다면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10%의 지급준비율 이야기는 이미 과거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가 아닙니다. 0%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이 예금에 대해 단 1달러의 준비금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지급준비율이 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무한정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은행을 올가매는 족쇄는 지급준비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젤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제적인 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은 후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에서 만나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규제 당국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아닌 소수의 금융기술 관료들이 만든 규칙인 셈이죠. 간단히 말해 은행은 잠재적 손실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자기자본, 즉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억 원의 위험한 대출을 실행하고 싶다면 완충장치로서 800만 원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은행을 제어하는 실질적인 제약입니다. 은행이 더 위험한 자산을 떠안을수록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현금이나 국채처럼 빨리 팔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출을 창출하고 그 결과로 예금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좌에 새로운 돈을 키보드로 입력해줄 뿐입니다. 그 새로운 돈은 당신이 갚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은 사후에 그 대출의 위험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기 자본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돈의 90% 이상이 중앙은행이 찍어낸 현금이나 준비금이 아닌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허공에서 창조된 은행 화폐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은행이 같은 돈을 기반으로 점점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각 통화 단위의 가치는 희석되고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원한 빚의 굴레입니다. 모든 돈이 대출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는 항상 그 돈을 갚는 데 필요한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하거나 빚을 돌려막거나 더 많은 빚을 내야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권력의 집중입니다. 은행은 자신들이 실제로 갖지 않은 돈에 대한 이자를 거두어 드립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도 전쟁, 복지, 구제금융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과 같은 실물 자산을 소유한 부유층은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반면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단 서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그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시기, 그 동력 역시 은행의 신용 창출을 통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기업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일으켰고 그 돈이 산업 기반을 닦고 국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룩한 기적의 이면에는 바로 이 빚을 동력으로 삼는 현대금융의 원리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환상은 깨졌습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까지 모두 현실보다 더 많은 약속을 남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인류의 대응은 늘 같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풀어 환상을 봉합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돈은 부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부는 화면 속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 자원, 기술, 지식처럼 종이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되어도 가치를 유지하는 실물 자산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에 내장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매년 더 빨리 달려야만 합니다. 셋째, 이 시스템은 당신이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만약 모든 가게와 기업이 내일 당장 모든 빚을 갚아버린다면
통화 공급은 붕괴하고 경제는 멈춰 설 것입니다. 이 환상은 당신이 기꺼이 빌리고 쓰고 계좌 속 숫자가 실제한다고 믿어주는 참여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은행에 현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순환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부를 쌓는 것만이 재정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에 은행 잔고를 들여다볼 때 기억하십시오. 그 숫자의 대부분은 당신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은 부채 시스템에서 태어난 약속일 뿐이라는 것을. 이 거대한 마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저 카지노가 항상 이기는 게임의 참가자로 남을 뿐입니다.